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간수가 가봤더니 자신의 똥을 손으로 미친 척을 하는 것일까? 상하이에 가서 피아노 전공은 하지 않고 연애를 합니다. 자기 부인 뺏길 줄 누가 알았겠냐고.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시문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동방의 애인이라는 작품이 미완결로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실제 모델이 그의 고등학교 동창인 박헌영과 그의 여자친구 주세죽을 실제 모델로 해서 쓴 작품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러브 스토리.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뭐 박헌영이 빨갱이고 그의 여자친구 뭐 그의 부인 주세죽도 뭐 똑같은 빨갱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 이야기 들을 필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미래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1910년, 1920년 그 시대에는 뭐 공산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괴물스러운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공산주의 운동을 추종했던 사람의 그냥 한 인생 스토리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재미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주세죽 같은 경우에는 박헌영의 여자친구이자 부인이자 전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여자로, 그녀는 1899년 함흥에서 태어났는데 유복한 집안의 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얼굴을 보면 알겠지만 연예인 뺨칠 정도의 외모, 그 다음에 이제 박헌영보다 키도 컸고, 그리고 돈도 많아. 도대체 부러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잘 살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이 당시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서 3.1운동 때 만세운동에서 잠깐 잡혀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나 피아노 전공할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상하이로 떠난단 말이죠. 그렇게 상하이에 가서 피아노 전공은 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랑 한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빨간색이라고 여겨서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잊혀져서 교과서에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인물 박헌영과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박헌영이 이제 좌익운동을 한다고 상하이에 와 있는 상태였는데 여운형 선생이 그 상하이 조계에서 미리 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젊은 유학생들을 다 받아들여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때 박헌영이 삼총사처럼 어울려 다니는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박헌영과 그리고 김다냐, 그 다음에 임원근이라는 사람입니다. 임원근 이 사람은 제가 뭐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거고, 김다냐라는 사람을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주세죽과 삼각관계가 되기 때문인데, 아무튼 이때 이 박헌영이 먼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김다냐가 언제부터 주세죽을 좋아했는지, 만약에 주세죽에게 먼저 고백을 했더라면 이 둘이가 어떻게 잘 되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먼저 박헌영이 사랑을 고백하고 주세죽이 오케이 해서 그 둘은 상하이에서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시문이 유학을 왔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동방의 애인이라는 작품을 쓰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 둘을 모델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죠. 박헌영 같은 경우에는 과묵하고 말수가 적고 좀 내성적이었다면 김다냐는 약간 외향적인 성향으로 다정하고 말수가 많았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남자들 사이를 다니면서 주세죽은 좌익운동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이에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가 코민테른, 그러니까 이제 국제공산당인데 국제공산당에서 지원금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조선에 돌아가서 조선공산당이라는 걸 만들어라. 한마디로 이제 공산주의 사상을 퍼지게 해가지고 해방을 시켜주겠다 이런 건데, 아무튼 이제 박헌영과 김다냐와 임원근이 조선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에서 일본 경찰에게 바로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첫 번째 투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세죽은 기다려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나중에 추록을 하고 나서 바로 결혼식을 박헌영의 고향 충청도에 가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진짜로 이제 정식 부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도 다 이제 알게 돼요. 그들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이 당시에 박헌영은 이제 동아일보의 기자로 입사를 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시문 작가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동아일보 기자가 되는 거죠. 주세죽도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는 아니고 여성 동호회라는 걸 만들어서 계몽 강연이라는 걸 하고 다니는데, 여성은 노예가 아니다, 부업대기가 아니다, 뭐 자기 할 일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국 순회를 하면서 강연을 했다는 거죠. 이때 이 주세죽에게도 친한 친구가 이제 삼총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또 다 설명하겠지만 이 주세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고명자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고명자라는 여성은 그 당시에 김다냐와 연애 중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성 허정숙, 이 사람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또 남자 삼총사
있죠. 거기서 임원근과 이제 애인 사이였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은 주세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배짱? 용기? 다 틀렸죠. 뭐가 있어야 되냐? 꼭 있어야 되는 이것. 바로 돈입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지 뭐 독립도 하고 유학도 가고 뭐 글도 쓰고 배포도 하고 뭘 다 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헌영에게 끊임없이 돈을 대어주는 물질적인 지주, 후원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제가 이것은 참고한 책이 있는데 박헌영의 하나뿐인 아들 박병삼 씨가 죽기 전에 막 몇십 년 동안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박헌영이라는 만화책을,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죠. 펼쳐냈어요. 여기에 있는 기록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의 두산그룹 있잖아요. 그 두산그룹이 제일 처음에는 두산상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두산상회를 만든 사람이 박승직이라는 장돌뱅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 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팔러 다녔는데 장사 수완이 좋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된 지금의 두산그룹을 있게 한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박승직이 그 당시에 보면은 친일파였어요. 완전한. 왜냐면은 그 안중근한테 이토가 총 맞아서 죽잖아요. 이때 이토 히로부미의 추도식을 간 것도 박승직이고 지금도 친일 인명사전을 살펴보면은 박승직이라고 버젓이 써 있어요. 그런데 이때 뒤에서 물질적인 후원을 했단 말이지. 박헌영에게. 박헌영이 뭐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거는 잘 몰랐겠지만 아무튼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대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만의 암호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만나면은 좀 들킬 우려가 있으니까 님이 보내서 왔다 라고 하면은 바로 나의 물질적인 후원자가 와가지고 지금 돈 주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박헌영이 사람을 보내서 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바로 박승직이 두말하지 않고 돈을 내주었다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이 님이라는 암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박헌영의 절친 김다냐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김다냐한테 뒤통수 맞을 줄, 자기 부인 뺏길 줄 누가 알았겠냐고. 그게 이제 자기가 자초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살펴보면은 코민테른의 지령을 받아서 이제 박헌영이 막 조선공산당을 만들려고 하지만 결성한 지 7개월 만에 검거되고 맙니다. 박헌영은 잡혀서 들어가게 되고 김다냐는 빨리 몸을 피해서 상하이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박헌영은 두 번째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데 동지들이 고문을 심하게 받아서 죽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렸는데 당연히 이제 이 주세죽과 박헌영의 어머니는 재판정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헌영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 죽은 동지들 니네가 살려내라. 누구누구는 지금 어디 있느냐 살려내라. 이렇게 막 난동을 부리면서 쓰고 있던 안경을 재판장을 향해서 집어 던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것도 일제시대에 일본의 재판장에게 안경을 그 집어던진 그 행동 때문에 정말 장래가 술렁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참가는 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헌영은 난동을 부린 채로 엄청 또 심하게 고문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며칠이나 의식을 잃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야기가 재미있어집니다. 바로 이제 박헌영이 이제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데 막 떼굴떼굴 그 좁은 감방을 구르면서 온몸에 멍투성이를 자신이 자처를 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갑자기 끽끽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이나. 그래서 이제 간수가 그거를 겨우 풀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하루는 식사 시간이 아닌데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리길래 간수가 가봤더니 자신의 똥을 손으로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간수들이 진짜 경악을 해서 미친 거 맞다. 정신병 제대로 들었다. 병보석으로 출감시키자 라고 해서 몇 년 만에 주세죽과 박헌영의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온 박헌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박헌영은 이때 자신의 어머니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주세죽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막 모든 사람들을 무서워하면서 피하는가 하면은 정말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막 나비를 쫓아다니고 막 헤헤거리고 아기처럼 웃고 갑자기 진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고문 후유증으로 몸도 돌보고 그 당시에 유명한 정신과에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는 좀 정신이 돌아올 가망성이 적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또 진짜 희한한 건 뭐냐면은 분명히 박헌영이 주세죽에게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는 독립군이기 때문에 아이 같은 것은 걸리적거릴 뿐이다. 우리는 임신, 출산, 아이 가지지 말자라고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박헌영이 이제 바보가 되어서인지 아니면은 무슨 뭐 마음의 변화가 누구에게 생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주세죽이 임신을 띡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박헌영이 워낙에 이 공산주의 쪽에서 거물이었기 때문에 병보석으로 출감은 했지만 항상 사람을 붙여서 일본 경찰이 이제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박승직 그 두산그룹의 창시자인 그 사람이 다 이제 귀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고? 정말 미친 것일까? 아니면은 미친 척을 하는 것일까? 만약에 미친 척을 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뭘까? 도대체 그 의도는 무엇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일까? 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님이 보내서 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던져보는 거죠. 그런데 박헌영이 뭐라고 했느냐?